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내 아들이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낳고 30년을 키운 그 아이가 말입니다. 저는 올해 69입니다. 식당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 준혁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한다며 8억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더군요. 집 앞에는 새 벤츠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TV와 새 가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돈은 언제 갚을 거니? 돌아온 건 아들의 고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파트를 12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내 아들의 집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64살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지요.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가 밤 11시에야 집에 돌아오는 나날이었습니다. 손님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또 다음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 손등은 이렇게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허리도 어깨도 성한 곳이 없었지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준혁이가 있었으니까요. 준혁이는 제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병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준혁이가 23살 되던 해였지요. 남편이 눈을 감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저는 30년을 버텼습니다. 식당 일이 아무리 고돼도 준혁이 얼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느덧 33이 되었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요. 중견기업 사무직 대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자옥 씨는 아들 하나 참 잘 키웠어. 이제 좀 편히 사셔야지.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30년 식당을 접기로 결심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무릎이 자꾸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허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자리를 비운다는 게 그렇더군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얼굴이었지요.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도 함께 차렸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혁이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아들을 마주 봤습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저는 준혁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준혁이도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30살 아가씨라 했습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부모님께 살가운 사람이라고 했지요. 저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됐다. 정말 잘됐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갓난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던 손, 첫걸음마를 떼던 날,
학교 입학식 날 어색하게 서 있던 모습. 그 아이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룬다니.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 더 어려운 얼굴이었지요.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간단합니까? 집이 있어야 하고 예단이 있어야 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법이지요. 준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는 가만히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 가격이 좀 나가서요. 얼마나 하는데? 12억이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나 싶었지요. 제가 30년 전 지금 이 집을 살 때는 몇 천만 원이면 충분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랑 대출로 4억은 되는데 8억이 부족해요.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제가 30년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 그동안 조금씩 부어온 적금,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까지 다 합쳐야 나오는 액수였지요. 준혁이도 그걸 아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제가 꼭 갚을게요. 5년 안에요. 이자도 드릴게요. 이자는 무슨 이자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30년 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준혁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정말 감사해요. 준혁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신 계약서는 쓰자. 돈은 돈이니까. 너희 새 살림 시작하는데도 그게 깔끔해. 네, 엄마. 당연히 그래야죠. 일주일 후 저와 준혁이는 은행에 함께 갔습니다.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쭉 이용해온 곳이지요. 창구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짙은 감색 재킷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갈색 지갑이 들려 있었지요. 30년을 함께해온 지갑입니다. 준혁이는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처져 있었지요. 큰 돈을 다루려니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금액을 말하자 직원이 별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준혁이를 슬쩍 봤습니다. 준혁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이체가 진행되는 동안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숫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찬바람, 여름날 뜨거운 주방, 손님 응대에 지친 밤, 그 모든 것이 8억이라는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꼭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웃음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계약서도 그날 작성했습니다. 2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눠 가졌지요. 5년 안의 상환. 이자는 연 2%. 준혁이가 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아주 낮은 이자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양했지만 준혁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해드려야 제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이 그렇게 든든하더군요. 며칠 후 준혁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상견례 일정을 상의하러 온 것이었지요. 며느리 될 아가씨는 정말 단정했습니다. 밝은 베이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있었지요. 인사를 하는데 목소리도 조용조용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가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참 곱더군요. 어서 와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세 사람이 둘러앉아 상견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짜는 결혼식 20일 전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장소는 시내 한정식집 별실로 정했지요. 며느리 될 아가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 뵙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두 사람을 배웅하고 돌아와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적 사진들이 가득했지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10분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보라 한복 저고리에 진회색 치마를 입었지요. 30년 만에 꺼내 입은 한복이었습니다. 사돈 부부가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 될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인사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부드러워졌지요. 사돈 어른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잔을 마주 들며 대답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그 별들 사이에 어른거렸지요. 여보 잘 봤어요? 우리 준혁이 이제 장가가요. 당신도 기쁘죠? 저는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시계를 봤는지 모릅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이미 검은 턱시도를 입고 신랑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지요. 엄마 이제 진짜 결혼하네요. 그래. 축하해 우리 아들. 저는 준혁이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데 저는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준혁이가 이렇게 커서 장가를 간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식이 다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가 됐네. 준혁이 잘 부탁해요. 성격이 좀 무뚝뚝해도 마음은 여린 아이니까.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잘 살게요. 준혁 씨한테도 잘하고 어머님한테도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5일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였지요. 집들이 선물로 무엇을 할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큰 냉장고를 하나 보냈습니다. 살림살이 중에 가장 오래 쓰는 것이 냉장고 아닙니까? 엄마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 오래오래 잘 써.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성실한 아이니까, 며느리도 착한 아가씨니까 두 사람이 잘 살 거라고 믿었지요. 8억이라는 돈도 준혁이가 약속대로 갚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계약서 한 장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큰 냉장고가
몇 년 뒤 다른 의미로 저를 아프게 할 줄은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좋았습니다. 준혁이가 주말마다 며느리와 함께 집에 왔지요. 저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두 사람에게 싸보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 뭐든 만들었지요. 며느리도 그때는 참 살가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친딸이 없던 저에게는 며느리가 딸 같았지요. 그런데 6달쯤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주말 방문이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요. 신혼이니까 둘이 있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다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봤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를 재웠지요.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30년을 식당 하면서도 명절만큼은 아들을 위해 손수 차렸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지요. 엄마, 저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가예요? 네. 장모님이 편찮으셔서요. 며느리가 걱정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처가에서 지내려고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장모님 편찮으신데 가봐야지.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내일 차릴 상이 이미 반쯤 준비되어 있었지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아직도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몸을 움직였습니다. 준비하던 음식을 마저 만들었지요. 혼자 먹을 상이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 남편 사진 앞에 상을 차려야 하니까.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차례상이라기에는 조촐했지요. 그래도 갈비도 있고 나물도 있고 전도 있었습니다. 저를 2번 올리고 저는 상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준혁이는 처가에 갔대요. 장모님이 편찮으시대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됐지요? 혼잣말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밥 한 술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명절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지요. 저는 얼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바보처럼 왜 우냐고 혼자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준혁이도 이제 한 가정을 가진 사람인데 처가에도 갈 수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준혁이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가 왔지요. 그러던 것이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엄마,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 다시 걸게요. 그러고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지. 신혼 살림에 신경 쓸 일이 많을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흘렀습니다. 준혁이는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을 비쳤습니다. 명절에도 오는 해가 있고 안 오는 해가 있었지요. 며느리는 언젠가부터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왜 안 왔니? 아,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 달래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준혁이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번화가에 나갔지요.
물건 몇 가지를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지요.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웃으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지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얼른 건너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도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거든요. 저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여기서 다 보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옆에 있던 친구가 며느리를 슬쩍 봤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어쩐 일이세요? 물건 좀 사러 나왔지. 너는 어디 가는 길이야? 저는 그냥 친구 좀 만나러요. 며느리는 자꾸 시선을 피했습니다. 친구가 눈치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먼저 갈게요. 친구가 자리를 뜨자 며느리도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약속이 있어서 이만. 응, 그래. 준혁이한테 안부 전해. 네, 어머님.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지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며느리 만난 게 그렇게 어색할 일인가?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시내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만났어. 아, 그래요? 며느리한테 못 들었는데. 별일은 아니고 그냥 인사만 하고 헤어졌지. 저는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두 사람 사이에 오해 살까 봐서요. 엄마, 며느리도 요즘 바빠요. 이해해 주세요. 응, 그래야지.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요즘 왜 이렇게 쉬운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5년 상환 약속의 4년째가 되던 무렵이었지요. 저는 그해 겨울부터 조금씩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1년 남았는데 준혁이가 언제 갚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먼저 재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계약서에 5년이라고 못 박아 놓았으니까.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5년째가 되자 저도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이 오래된 아파트 하나뿐이었지요. 병원 갈 일이 하나둘 늘어나고 이런저런 세금과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환일이 3달 앞으로 다가온 때였지요. 준혁아, 엄마야. 엄마, 웬일이세요? 준혁이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경계가 먼저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뭐 좀 물어보려고. 계약서 있잖아. 곧 5년 되지 않니?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거요. 준혁이가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엄마, 죄송한데요.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요. 회사 사정? 내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요. 성과급도 줄어들고 지금 목돈을 빼기가 힘들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어렵구나. 엄마, 6개월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 안에 정리해서 꼭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다급함을 들었습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았지요. 30년 동안 아들의 목소리 하나로 뭐든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 알겠다. 6개월 안에는
꼭 정리하자. 엄마도 이제 병원비도 들고 그래서 네 엄마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붉은 하늘을 보면서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직 저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마음 하나면 됐지요. 6개월이야 금방 지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그 6개월이 어떤 시간이 될지, 준혁이의 죄송해요 한마디가 얼마나 가벼운 말이 될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6개월 유예를 약속받고 나서였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여전히 아들을 믿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니 그럴 수도 있지요.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됩니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지요. 저녁 반찬거리 몇 가지를 살 참이었습니다. 청과 코너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 대학 동창이었지요. 준혁이 결혼식 때 사회를 봤던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여기 살아? 네, 저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친구는 반가운 얼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 준혁이 유럽 잘 다녀왔어요? 지난달에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진짜 좋아 보이던데요. 저는 잠시 사과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유럽? 어머님 모르셨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한 열흘 넘게 다녀왔다고 SNS에 올렸던데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런 건 잘 몰라서. 우리 준혁이가 여행 다녀왔구나. 내 며느리분이랑 아주 좋은 데만 다니셨더라고요. 친구는 눈치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회사 다니는 애들도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저는 몇 마디 더 안부를 나누고 자리를 떴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지요. 사과가 몇 개 굴러 떨어졌지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무거웠는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다던 아이가 프랑스에 이탈리아에 스위스에 다녀왔다니요. 열흘이 넘게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 유럽 다녀왔다며? 전화 저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그거 회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포상 휴가로요. 포상 휴가? 네. 회사가 어렵긴 한데 작년에 프로젝트 하나가 잘 돼서요. 그 팀 사람들끼리 다녀오라고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 며느리도 같이 갔다며? 아, 그건 며느리 항공권만 자비로 낸 거예요. 숙박은 회사에서 지원해 준 거고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됐지. 엄마 뭐 오해하지 마세요. 돈은 진짜 없어요. 6개월 안에 꼭 정리할게요. 응.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래도 저는 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회사 지원이라는데 어쩌겠어요. 그 말을 안 믿고 뭘 믿겠습니까? 한 달이 또 그렇게 흘렀습니다.
6개월 유예의 마지막 달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준혁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잘 지내니? 엄마다. 한번 다녀가라. 답장은 그날 밤늦게야 왔지요. 엄마 요즘 야근이 많아요. 주말에도 회사 나가야 하고요.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지요. 준혁이는 회의 중이라며 짧게 끊었습니다. 문자로 다시 물었습니다. 준혁아 상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한참을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지금 처리 중이에요. 지금 처리 중이라는 말이 몇 번째인지 저는 세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기한이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준혁이 아파트를 찾아갔지요.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하면 또 회사에 있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한참 만에 준혁이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새 아파트여서 그런지 참 번쩍번쩍했지요. 20층 2002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지요. 집에 없나 보다 생각하고 돌아서려는데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나왔지요. 어머 누구세요? 아, 2002호 시어머니예요. 애들이 없나 봐요. 아, 그러세요. 준혁 씨는 방금 전에 나가던데요. 새차 뽑고 세차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새차요? 네, 벤츠던데요. 지난주부터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어찌나 반짝반짝하던지.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얼른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이 자꾸 가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하철역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지요.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던 아이가 벤츠를 뽑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요. 준혁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 새 차 뽑았니? 전화 저편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거요. 벤츠라며? 엄마 그거 리스예요. 회사에서 필요해서요. 접대나 그런 데 쓸 일이 많아서요. 리스? 네. 한 달에 조금씩 내는 거예요. 큰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이 참 매끄러웠지요. 포상 휴가에 회사 리스에 무엇 하나 준혁이 잘못이 아닌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내일 너희 집에 갈게. 네. 엄마 갑자기 왜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엄마 내일 저 회사 가야 되는데. 토요일이잖아. 아, 그래도 나가야 돼서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이러는 거 처음이지?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내일 이야기 좀 하자. 만약 내가 집에 없으면 엄마는 그 다음 걸음은 경찰서로 갈 거야. 경찰서요?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무슨 경찰서예요? 가족끼리. 돈 문제니까. 계약서까지 쓴 돈이니까. 엄마도 이제 방법이 없어. 엄마, 내일 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지요.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잠깐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단정한 남색 카디건에 회색 슬랙스, 낡은 갈색 지갑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계약서 사본도 함께 넣었지요. 가는 길이 어제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늦어졌지요. 준혁이 아파트 앞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지요. 2번, 3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지요. 엄마 진짜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준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큰 그림이 걸려 있었고요. 거실 정면에는 큰 TV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주방 쪽에는 제가 집들이 선물로 보낸 큰 냉장고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새 커피 머신도 놓여 있었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준혁이를 마주 봤습니다. 준혁아, 엄마 왜요?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준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진짜 여유가 없어요. 이 집도 대출 갚느라 매달 허덕여요. 저는 거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 소파는 얼마짜리니? 네. 저 TV는, 저 그림은, 너 지난달에 유럽 갔다며, 새 차도 뽑았다며. 준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좀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년째 갚지도 않으면서. 엄마. 준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지요.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얼굴이 되더군요. 어머님, 응 왔어. 며느리는 어색하게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준혁이가 며느리를 슬쩍 보더니 다시 저를 향해 말했지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예요? 돈은 갚는다고 했잖아요. 언제? 곧이요. 곧이 언제냐고. 준혁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아들 못 믿어요? 지금 저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여기 며느리 앞에서 이게 뭐예요? 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지요. 준혁아 엄마도 이제 병원 갈 일이 많아.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어. 아 엄마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어쩌라니. 내 돈이잖아. 너희 새 살림 시작하라고 준 돈이잖아. 엄마 진짜 그만하세요. 준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준혁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나가세요. 준혁이가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현관 쪽으로 밀었지요. 낡은 갈색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준혁이는 현관문을 열고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러지 마세요. 가족끼리.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현관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살짝 열었다가 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제 집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위가 캄캄했지요. 저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그저 숫자였을 뿐 정작 무너진 것은 마음이었지요.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내 아이라도 이건 아니라고요. 문전박대를 당하고 저는 며칠을 두문불출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지요.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준혁이한테서는 사과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미애가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지요. 식당 할 때부터 저를 챙겨주던 사람입니다. 자오가 너 얼굴이 왜 이래? 미애는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베이지 카디건 차림이었지요. 저는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미애는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자오가 너 무슨 일 있지? 저는 오래 감춰온 것을 더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애 앞에서 저는 그동안의 일을 다 털어놓았지요. 8억을 빌려준 것부터 5년째 못 받은 것, 유럽 여행과 벤츠, 그리고 그날 문전박대까지.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미애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어주었지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미애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오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다른 애들도 좀 부를게. 애들을 왜? 자오가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미애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미애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이와 경진이도 함께였지요. 혜진이는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남색 코트에 안경을 쓰고 있었지요. 경진이는 은퇴한 은행원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우리 집 낮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자옥이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 혜진이가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오가 이건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야. 법적으로 접근해야 해. 법적으로? 계약서 있다며. 응, 있어. 이자율도 명시되어 있고 상환 기한도 있고. 응.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완벽해. 이건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야. 경진이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숫자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제일 밝지요. 자오가 지금 5년 지났으니까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 거기다 준혁이 집이 12억이라 그랬지? 응, 그렇다더라. 계약서가 있으면 그 집을 담보로 소송 걸 수 있어. 판결 받으면 경매까지 갈 수 있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매라는 단어가 낯설었지요. 내 아들 집을 경매에 붙인다니. 미애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자오가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살아? 너 노후 자금이 하나도 없잖아. 준혁이는 이 상황에서 너한테 사과 한마디 안 했잖아. 경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자오가 감정 넣지 마. 돈 문제야. 돈 문제는 돈으로 풀어야 해. 혜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오가 우리 내일 변호사한테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저는 세 친구의 얼굴을 하나씩 봤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다 같았지요. 걱정과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을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 친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작은 법률 사무소였지요. 40대 후반의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회색 정장에 짙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사무적이면서도 온화했지요. 저는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찬찬히 살폈지요. 어머님 계약서는 완벽합니다.
날짜도 이자도 상환 방식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면 소송에서 이깁니다.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아직 한 번만 더 아들을 설득해 보고 싶어요. 변호사가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미애와 혜진이와 경진이도 저를 봤지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해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한 번 더 방문하시고 반응을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저에게 오세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오가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는 정말 법으로 가. 응, 그럴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 아파트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문자를 보냈지요. 이자부터라도 이야기하자. 엄마가 갈게. 준혁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주긴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혁이는 며칠 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원금이 어려우면 이자부터라도 갚자. 매달 조금씩이라도. 엄마가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 준혁이가 저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2주 안에요. 저는 그 대답을 믿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이번에는 정말이겠지. 이번만은 정말이겠지.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지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2주 됐다. 이야기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저는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엄마 이제 마지막이다. 앞으로 2주 안에 답이 없으면 엄마는 변호사한테 갈 거야. 이 문자에는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다는 말이 몇 번째인지요. 2주가 또 지났습니다. 준혁이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재킷에 흰 블라우스, 서류 봉투를 손에 들었지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셨네요.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소송이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압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만년필로 서류에 서명을 했지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어미의 마음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며칠 후였지요. 저녁 무렵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못 감은 머리에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지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요. 엄마, 제발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요. 30년 키운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들어와. 준혁이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낮은 밥상 앞에 앉았지요. 준혁이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돈 갚을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준혁아. 네, 엄마. 엄마가 몇 번을 기다렸는지 아니.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을 기다렸다. 이자부터라도 갚자고 했을 때도 기다렸다. 2주라고 했을 때도 기다렸다. 또 2주를 기다렸다. 엄마, 준혁아, 엄마는 너를 믿고 싶었어. 정말이야. 내 아들이니까. 30년을 지켜온 내 아들이니까. 준혁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준혁아,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엄마 그러면 저 어떻게 살아요? 준혁아, 그건 내가 5년 전부터 생각했어야 할 문제야. 준혁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준혁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엄마, 돌아가. 준혁이는 그 자리에서 오래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혁이가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저는 그제야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재판 날이 왔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지요. 저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다시 꺼내 입었지요.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낡은 갈색 지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통장 내역, 문자 캡처 자료도 함께 챙겼지요. 법정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지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대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법복 차림이었지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지요. 통장 내역과 문자도 함께요. 판사가 서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준혁이 측 변호사가 몇 가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발언할 기회를 얻었지요. 저는 어머니께 돈을 갚을 의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갚겠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준혁이를 잠시 봤지요. 피고 준혁 씨,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원고 측이 여러 차례 상환 요청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피고는 어떤 근거로 상환 의사를 증명하시겠습니까?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지요.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저 사람의 한마디에 담겨 있었지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 준혁 씨는 원고 서자옥 씨에게 8억 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안이 잠시 술렁였지요. 만약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를 진행합니다. 준혁이가 옆에서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방청석에 있었지요. 며느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어미의 마음이 이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굳어졌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기쁨은 아니었지요. 승리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어떤 것이 마침내 자리를 잡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판사가 판사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이 쪽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밖은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저는 잠시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애와 혜진이와 경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을 보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미애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자오가 잘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이겼는데 어미가 이겨봤자 뭐가 이긴 겁니까? 그래도 저는 걸었습니다. 새 친구와 나란히요. 이제 남은 것은 경매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지요. 정확히는 갚지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8억이라는 돈이 어디 그리 쉽게 나옵니까? 준혁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 아파트 하나뿐이었지요.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저에게 서류를 하나 건넸지요. 어머님 경매 공고가 나왔습니다. 시작가는 감정가에서 조금 낮게 책정될 겁니다. 경매에는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저를 물끄러미 봤지요. 어머님이요? 네. 변호사가 안경을 만졌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이 필요합니다. 낙찰 후에 잔금까지 치러야 하니까요. 자금은 됩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식당 정리하면서 남은 돈도 조금 있고요. 변호사가 조용히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이해한 얼굴이었지요.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제가 낙찰받지 않으면 그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준혁이는 정말 갈 곳이 없어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마음 알겠습니다. 경매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지요. 편안한 니트에 안경을 썼습니다.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데스크톱 앞에 앉았지요. 법원 경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준혁이 아파트가 공고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소도 사진도 그대로였지요.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자꾸 떨렸지요.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시세 12억짜리 새 아파트니 관심이 많았지요.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11억 5천만 원, 11억 8천만 원, 12억 원. 저는 손이 자꾸 떨려서 마우스를 놓칠 뻔했습니다. 가격이 12억을 넘어가자 참여자가 줄었지요. 두 사람 정도가 남았습니다. 12억 3천만 원, 12억 4천만 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입력했지요. 한동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참여자도 조용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낙찰 완료 알림창이 떴습니다. 낙찰자 서자옥. 낙찰가 12억 5천만 원.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집이 이제 제 이름으로 넘어온 것이었지요. 이겼다는 감정도 통쾌하다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마침내 끝났다는 그런 느낌이었지요.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러고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30년 살아온 낡은 아파트의 창이었지요. 밖에는 겨울 햇살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낙찰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전화가 울렸지요.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벨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엄마가 정말 그 집을 낙찰받으신 거예요? 응. 엄마 저 어디로 가라고요? 며느리도 있고요. 엄마 진짜. 저는 조용히 준혁이의 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엄마. 낮 2시에 와. 이야기하자. 준혁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지요.
다음 날 낮 2시가 조금 지나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창백한 얼굴이었지요. 살이 많이 빠져 보였습니다. 들어와. 준혁이는 조용히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낮은 밥상 위에 서류를 하나 올려놓았지요. 새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준혁아, 이거 잘 봐. 준혁이가 서류를 봤지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조건이야. 조건이요?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야.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 집은 이제 엄마 명의야. 돌려주지는 않을 거야. 엄마, 준혁아, 대신 너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 엄마가 사용을 허락해 줄게. 단 3가지 조건이 있어. 준혁이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첫째, 너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시 구할 것.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회사는 어차피 요즘 어렵다며. 새로 시작해. 큰 회사 아니어도 돼. 너 몸에 맞는 곳으로. 둘째, 매달 일정 금액을 엄마한테 상환할 것. 액수는 크지 않아도 돼. 내 월급의 10분의 1이면 충분해. 대신 한 달도 거르지 마. 준혁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엄마를 찾아와. 며느리랑 함께 밥 한 끼 먹자. 준혁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준혁아, 말로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줘. 준혁이가 서류 위에 손을 얹었지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이요. 준혁아, 엄마는 사과를 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다시 세우려고 이러는 거야. 준혁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저는 준혁이 앞에 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말없이요. 준혁이가 서명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날 준혁이가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앉아 오래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이가 새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이 왔지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전 직장보다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준혁이 목소리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좋아요. 일이 좀 힘들긴 한데 배울 게 많아요. 그달 말에 첫 상환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준혁이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갚은 돈이었으니까요. 2달째부터 준혁이가 정기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은 어색했지요. 준혁이와 며느리가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지요. 어머님, 들어와. 저녁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준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지요. 며느리도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별말은 없었지요. 그래도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오늘은 이렇게 밥 한 끼 함께한 걸로 됐다.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지요. 준혁이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2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준혁이 왔다 갔어요. 며느리도 왔어요. 밥 한 끼 함께 먹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은 지켜졌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편안함으로 바뀌었지요. 준혁이는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상환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들어왔지요.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성실함이 더 소중했습니다. 8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소식을 알려왔지요. 임신 4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지요. 준혁이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소중한 아기였지요. 병원에서 손녀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예요. 당신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낙찰을 받은 지 거의 1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지요. 발신자에 준혁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화분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새싹이 돋으려는 화분이었지요. 그 옆에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이 글씨였지요. 엄마, 이 화분을 제가 반년을 키웠어요. 씨앗부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서 걱정했는데 며칠 전부터 새싹이 돋기 시작했어요.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저는 이 화분처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조금씩이요. 엄마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번 주말에 며느리랑 손녀 데리고 갈게요.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아들 준혁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자꾸 흘렀지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봄 햇살이 새싹 위로 부드럽게 내려왔지요. 이틀 뒤에 저는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편지 잘 받으셨어요? 응, 잘 받았다. 주말에 와. 며느리랑 손녀 데리고 엄마가 갈비 재워둘게. 준혁이가 전화 저편에서 웃었습니다. 네, 엄마. 갈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지요. 문을 열자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밝은 셔츠 차림이었지요. 얼굴에 편안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서 있었지요. 단정한 블라우스에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품에는 작은 손녀가 안겨 있었지요. 4살이 된 손녀는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2 팔을 벌렸습니다. 손녀가 며느리 품에서 저에게로 왔지요.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지요. 준혁이도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얘들아. 저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요. 손녀가 재롱을 부렸고요. 며느리가 갈비를 잘 먹어주었습니다. 준혁이는 어릴 때처럼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지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창가에 화분을 봤지요. 새싹이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화분이 잘 자라고 있네요. 저는 화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봄 저녁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앉아 있었지요. 준혁아. 네, 엄마. 우리도 저 새싹처럼 새로 시작하는 거야.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도 손녀도 함께 웃었지요. 저는 창밖 저 멀리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지요. 여보, 봤어요?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 손녀도 함께요. 혼잣말이 마음속에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밤 2 사람이 돌아간 뒤 저는 창가의 화분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새싹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지요. 30년 식당을 지켜온 그 손으로 이제 저는 이 작은 새싹을 지켜야 했습니다. 8억이라는 돈은 이제 저에게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미가 아들에게 다시 세워준 자리였지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아들이 그 자리를 이제는 스스로 지켜갈 것이라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